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유도전동기에는 크게 농형과 그 다음에 권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농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장점 보게 되면 권선형 전동기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다. 그리고 효율이 좋고 유지보수가 쉬우므로 소형, 중형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농형 유도전동기는. 자,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속도 제어가 곤란하고 대형이 되면, 즉 용량이 커지게 되면 기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농형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넘어가서 1번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소형 및 중형에 널리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중형 또는 대형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농형 같은 경우에는 취급이 쉽고 효율이 좋다. 그다음에 구조가 간단하다.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와 극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속도를 공식으로 적게 되면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즉 동기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하고 극수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동기속도는 극수에 반비례한다가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가 동기속도로 운전할 때 슬립 S는 공식에 의해서 NS분의 NS-N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전자의 속도와 동기 속도가 같다 라고 한다면 얘와 얘가 같으면 위 분자가 0 되겠죠. 따라서 슬립은 0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전자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 단상 유도전동기의 정방향 회전자계의 속도가 n0, 회전자의 정방향 회전 속도가 n일 때 역방향 회전자계에 대한 슬립은 역방향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슬립 S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 NS분의 NS-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동기속도를 뭐라고 했어요? N0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N0 마이너스. 자, 얘가 역방향에 대한 회전자계에 대한 슬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슬립은 N0에 N0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극 60Hz인 삼상 유도전동기가 175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원의 A, B, C상 중 A상과 C상을 서로 바꿔 접속하면 이때의 슬립은 지금 3상에서 두 개의 선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역회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의 슬립을 구하여라. 자, 그럼 먼저 동기속도 구해보겠습니다.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사극 120 곱하기 60 하게 되면 1800 RPM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이때 여기서 슬립을 구하면 슬립 S다 라고 하는 것은 NS분의 NS-N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동기속도는 1800 되고요. 동기속도 1800에 마이너스, 자, 얘가 역회전 한단 말이에요. 역회전. 그러니까 마이너스 175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이 뭐가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972다 라고 하는 슬립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극 3상 50Hz 유도전동기의 전격 슬립이 5%이다. 전격 운전 시 전동기 회전자계의 회전속도, 전기자 회전자 회전속도 및 회전자 주파수는 각각 얼마인가? 그럼 첫 번째는 전동기 회전자계의 회전속도, 즉 동기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동기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은 식에 의해서 P분의 120F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극수는 사극 120 곱하기 주파수가 50Hz입니다. 50. 계산을 해보시면 1500rpm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의 속도 n은 1-s의 n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슬립이 5%니까 0.05 곱하기 1500 하시면 1425 rpm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 주파수 F2다라고 하는 것은 SF1 되겠죠. S라고 하는 값이 0.05 곱하기 1차의 주파수는 50Hz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2.5Hz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순서대로 1500rpm, 1425rpm, 2.5Hz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로드는 유도전동기 운전 시 2차 등가율을 나타낸다. A회로와 B회로가 등가율인 경우 R로 옳은 것은 A회로와 B회로를 비교해보면 E2, E2 똑같습니다. I2, I2 똑같고요. X2, X2 똑같습니다. 틀린 건 뭐예요? S분의 R2가 R2 플러스 R로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식으로 정리해보면 S분의 R2가 R2 플러스 R로 표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R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얘를 R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R은 S분의 R2 마이너스 R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위, 아래에다 똑같이 S분의 S 이렇게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다. 그럼 얘는 S분의 R2로 묶으면 여기 1-S가 되고 여기 R2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다.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권선형 3상 유도전동기의 슬립 S일 때 회전자 전류의 크기는 단 E2는 전동기 정지시 회전자 유도 전압, X는 전동기 정지시 회전자 누설 리액턴스, R2는 회전자 저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도 전동기 2차 측에 대한 등가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E2 정지시, 여기는 R2 정지시, 정지시 X2. 얘는 지금 뭐예요? 정지시. 그럼 얘가 운전하게 되면 E2는 SE2가 되고요. 슬립은 SX2가 됩니다. 그럼 이로부터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를 구해보면 전류 I2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그럼 임피던스는 루트 R2의 제곱 플러스 SX2의 제곱 전압은 SE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2차 전류이고요. 그럼 식을 똑같이 위에도 S로 나눠주고 아래도 S로 나눠줘도 식은 변함이 없다. 양 위아래 S로 나눠주면 얘를 S로 나누면 여기 E2가 되고요. 루트 여기를 S로 나누면 S분의 R2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얘를 S로 나누면 X2 제곱이 되겠다. 그럼 이것을 답에서 찾아보시면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차 동선 500W 슬립 5%인 직류 전동기의 2차 입력은 여기에서 PC2다라고 하는 것은 SP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P2를 구하라는 얘기죠. 2차 입력 P2라고 하는 것은 S분의 PC2라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S는 0.05가 되고요. PC2는 500W니까 킬로로 하게 되면 0.5 킬로와트 이렇게 되겠다. 그죠? 킬로와트.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10 킬로와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극 3상 60Hz 유도전동기가 전격 전압에서 5.5kW의 출력을 내고 있다. 회전자 동선이 500W일 때 회전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도전동기 2차 측에 대한 등가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E2 되고요. 여기는 R2, 여기는 X2, 여기는 S에 1-S에 R2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이 즉 여기에 I2다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을 때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우리는 2차 동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PC2.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력을 우리는 기계적인 출력이다라고 합니다. P라고 적겠죠. 그리고 여기에 가해지는 입력을 우리는 2차 입력, P2 또는 공급 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2차 동손과 이 기계적인 출력을 합친 값이 이 P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2차 동손, 즉 회전자 동손이 500W라는 얘기죠. 0.5kW다라는 것이고요. 출력이 5.5kW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차 입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6kW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2차 입력 이타2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우린 1-s다라고 쓸 수 있고 얘는 NSP2분의 P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동기속도 NS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요거 N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먼저 P2분의 P가 1-s라는 얘기니까 얘는 6분의 5.5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6이고 얘가 5.5니까. 그러면 N는 1-s의 NS가 됩니다. 그럼 1-s라는 값이 요거잖아요. 6분의 5.5가 되고 여기에서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잖아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극수는 12극 120 곱하기 주파수 60 되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550rpm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Hz 4극 10kW인 삼성 유도전동기가 144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자 효율은 얼마인가? 단 기계의 손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전자 효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2차 효율을 의미합니다. 이타2는 2차 효율은 1-s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P2분의 P0 기계적인 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얘는 NS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로부터 자 먼저 동기속도 NS를 구해보면 P분의 120F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P 극수는 4극이고요. 120에 주파수 60Hz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1800rpm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동기속도는 1800이고요. 회전자의 속도는 1440이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0.8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효율은 80%가 되겠습니다. 60Hz 220V 5.5kW인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시에 회전자 동손이 300W, 기계손이 200W일 때 슬립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즉 2차 측의 등가이로를 그려보겠습니다. 등가이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E2라고 적을 수 있고요. 여기는 R2, 여기는 X2, 그 다음에 여기는 S의 1-S의 R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R2에서 즉 여기에는 2차 측 전류 I2가 흐를 것이고 이 R2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는 PC2 이렇게 얘기해요. 2차 동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력을 우리는 기계적인 출력 P라고 해요. 얘를 기계적 출력. 그리고 이 2차 동손과 기계적인 출력을 합쳐서 여기에 가해지는 전력, 얘를 2차 입력인 P2 또는 공급 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전동기는 회전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 베어링에 의한 마찰이라던가 또는 공기에 의한 풍손, 즉 마찰손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는 PM이다라고 하고 얘를 기계손이다라고 얘기할 것이며 실제 부하에 가해지는 전력은 우리 P0, 얘를 출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때 얘와 얘를 더한 것이 기계적인 출력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력은 5.5kW다. 이게 이제 5.5kW다 이런 얘기예요. 5.5kW. 그 다음에 동손이 0.3kW가 되겠죠. 300W니까. 그 다음에 기계손이 200W. 얘가 0.2k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를 더한 게 뭐라고요? 기계적인 출력이라고요.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5.7kW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슬립을 구하라 이거 슬립. 자, 슬립을 구하기 앞서 기계적인 출력과 이 2차 동선을 합친 게 2차 입력이라고 했어요. 얘는 얘와 얘를 더하면 6kW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슬립 S는 이런 식이 있나요? P2분의 PC2 그대로 대입해 보면 P2는 6 2차 저항은 저항손 즉 2차 동선은 0.3 되겠다. 계산해보면 100분율로 나타내보면 5%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극수 P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주파수 F, 슬립 S, 토크 T로 회전하고 있을 때 기계적인 출력은 이 기계적인 출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에서 출력을 의미하죠. 그럼 출력 P다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쓰면 오메가 T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각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E 파이 N T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N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당 회전수로서 회전자의 속도가 됩니다. 회전자 속도는 1-S의 초당이니까 P분의 EF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분의 1-S 여기 보면 2파이랑 2 곱하면 4 파이 주파수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 T가 이렇게 있네요. 이걸 찾아보시게 되면 1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을 구하는 방법 중 토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토크는 가상 변이법에 의해 전기 기계에 저장된 에너지를 회전 방향으로 편미분하여 얻어진다. 이를 이용한 기계적인 출력은 우리가 출력 P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T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토크라고 얘기를 하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각속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기계적인 출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각속도도 기계적 각속도가 되겠죠.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최대 토크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최대 토크가 있고요. 최대 토크 시 슬립이 있습니다. 그럼 최대 토크의 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R1의 값은 X1 플러스 X2 다시에 비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우리가 X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수값 K에 2X의 V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최대 토크의 크기는 슬립이나 회전자 저항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요 식에서 우리가 회전자 저항 R2라는 값이나 S라는 값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토크는 슬립이나 회전자 저항에 관계가 없고요. 이때 회전자 저항 가변 시 바뀌는 것은 최대 토크 시
슬립이 변합니다. 최대 토크의 값이 변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최대 토크 시 슬립을 보겠습니다. 최대 토크 시 슬립은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R1의 값은 얘에 비해 작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면 얘를 X라고 보면 X의 R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X1이라고 하는 값은 X2-보다 작기 때문에 얘의 식은 X2-분의 R2-로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그냥 X2, R2로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최대 토크 시 슬립은 요 회전자 저항 R2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최대 토크 시 슬립은 누설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을 통해서 우리가 비례나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문제로 보면 최대 토크는 입력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최대 토크는 입력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은 회전자 저항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립에 관한 얘기예요. 최대 토크 시 슬립은 회전자 저항 R2에 뭐 한다고요? 비례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최대 토크는 회전자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토크. 그럼 최대 토크식, 이 식에서 우리가 회전자 저항에 관련 식은 없죠. 즉, 최대 토크는 회전자 저항에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네 번째,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은 누설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 그죠? 최대 토크 시 슬립은 누설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최대 토크는 회전자의 저항 값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부하 시의 1.6배이다. 전전압 2분의 1로 기동할 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시 몇 배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전압 V에서 토크가 1.6Tn, 즉 전격 토크의 1.6배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전압을 2분의 1 V로 하게 되면 이 토크는 얼마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럼 전압이 지금 이렇게 2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유도전동기에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여기에서 전압이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토크는 이거의 제곱인 4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1.6의 4분의 1은 0.4가 되네. 0.4 TN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전격 토크의 0.4배가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를 전격 전압 200V로 운전 시 전부하 슬립이 4%이다. 공급 전압이 10% 저하된 경우에 전부하 슬립은, 해당 문제는 슬립과 전압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해당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크 T다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분의 P2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오메가분의 1에 자, P2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1 플러스 S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V1 제곱에 S의 R2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토크에 관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여기는 회전수가 0일 때고요. 얘는 회전수가 동기속도 NS일 때 토크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대부분 운전은 여기에서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거의 슬립이 거의 0에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라고 하는 것은 슬립이 거의 0에 가까울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S가 거의 0에 가까우면 R1 플러스 S의 R2 다시 식에서 이 R1은 무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S의 R2 다시라의 제곱이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얘보다 무한히 커서 얘네들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S의 R2 다시 제곱이고 여기는 S의 R2 다시 하나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얘 하나랑 얘 하나. 맞죠? 그럼 토크 T는
여기다 적을까요? 덕후 T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R 2 다시 분의 S의 V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토크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슬립과 전압의 제곱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슬립은 공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S-는 원래 0.04에다가 곱하기 전압이 지금 10% 저하됐다는 얘기는 얼마예요? 0.9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0.9의 제곱분의 1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0.05라는 값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 실행하는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헤일런드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항 측정이라든가 또는 무부하 시험, 그리고 구석 시험 이 세 가지의 시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2번의 부하 시험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구속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구속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동기의 회전자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구속해놓고 이 전원에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전압을 인간, 이러한 시험을 구속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속시험에서 보면 회전자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구속해두고 1차 단자 전압에 저압을 가하여 1차 전류가 전격 전류값이 되는 경우에 전압 전류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철손의 값은 매우 적기 때문에 측정되는 전력은 모두 동손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1차, 2차 측 저항과 1차, 2차 측 리액턴스를 구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문제로 가서 1번 구속시험으로 철손 저항과 자화 리액턴스 계산이 가능하다. 잘못된 내용이죠. 여기서 철손과 자화 리액턴스와 관련된 것은 무부하 시험, 즉 개방 시험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1번이 잘못되어 있다. 두 번째, 전격에서 자기포화 현상을 고려해서 주파수를 조정한다. 구속시험에서는 전격 전류가 흐르는 전압에서 공급자속 밀도가 낮다. 변압계 단락 시험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2번부터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이다. P점이 임의의 동작점이라면 이 전동기의 2차 동소는 여기에서 쭉 P에서부터 P4까지 있는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구간에 있는 것은 철손입니다. 철손 P, I. 그 다음에 두 번째 P2에서 P3가 있는 것이 PC1, 즉 1차 동손, 즉 고정자의 동손이 되고요. 두 번째 P1, P2에 있는 것은 2차 동손입니다. PC2, 2차 측, 즉 회전자의 동손이 되고요. P에서 P1까지는 이제 기계적인 출력 P가 됩니다. 그래서 철손, 1차 동손, 2차 동손, 그 다음에 기계적인 출력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기계적인 출력과 2차 동손 합친 요 값이 2차 입력 P2다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입력을 다른 말로 우리는 공극전력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지금 2차 동선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가 P1, 여기가 P2가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4극 전격 200V 60Hz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이다. 이 전동기가 P점에서 운전 중일 때 슬립과 동기와트는 각각 얼마인가? 단, PA는 80, 20, 12, 18mm이며 전류의 속도는 1mm는 1A는 10m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얘네들의 구간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은 철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1차 동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AB 구간이 2차 동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 구간이
기계적인 출력 P0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계적인 출력과 요 2차 동선을 합친 것이 우리는 P2, 2차 입력이다 라고 하죠.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동기와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슬립 먼저 구해볼까요? 슬립 S는 P2분의 PC2 되겠네요. 그러면 P2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먼저 PA가 여기가 80이고요. 그 다음에 AB가 20이에요. AB가 요거 20. 그럼 얘랑 더한 것이 100 될 것이고 PC2가 20대요. 그렇잖아요. 120. 이거 계산해보면 슬립은 0.2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동기와트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P2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얘는 전압, 전류 곱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3상이면 어떻게 돼요? 3상이면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전류 이거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루트 3 전압 얼마죠? 200 곱하기 전류 볼게요. 여기는 100ml죠? 100ml. 근데 1A는 10mm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100mm면 10A라는 얘기네. 10A 이렇게. 맞죠? 키로로 하기 위해서 얘를 10의 마이너스 3승 해볼까요? 그럼 얘는 2 루트 3 킬로와트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고요. 슬립은 0.2. 그 다음에 동기와트는 2분의 루트 3.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상 유도전동기의 비례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비례추이다 라고 하는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 저항 R2의 값을 조정하여 우리가 기동 토크라든가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비례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비례추이는 이 2차 회전자의 저항과 슬립이 서로 비례하다라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유도전동기에 있어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나 회전력이 2차 저항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이것을 이용해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한다거나 또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과 비례추이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에서는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류, 1차 입력 토크 같은 경우에는 비례추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에서는 출력, 효율, 동선, 동기속도 같은 경우는 비례추이할 수 없다. 즉, 이 S분의 R2의 함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1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있어 2차 회로의 저항을 변화시킨다.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속도 토크 특성에서 최대 토크는 증가하지 않는다. 즉, R2의 값을, 회전자의 저항 값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최대 토크의 값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최대 토크는 일정하고요. 이 R2를 변화시켰을 때 최대 토크 시 슬립이 변화하는 거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기동전류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출력과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비례추이와 출력과 효율은 관계가 없다. 비례추이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V 4극 60Hz의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1710rpm으로 운전되고 있다. 동일한 토크에서 회전 속도를 1620rpm으로 운전하기 위해 2차에 삽입해야 하는 상당 저항은 얼마인가? 단, 이 전동기 2차 회로의 상당 권선 저항은 0.5oh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동기속도 NS입니다.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에 의해서 4극 120 곱하기 60 하게 되면 얘가 1800rpm 됩니다. 그렇죠? 그럼 슬립에 대한 공식을 보면 슬립 S는 NS분의 NS-N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도전동기가 1710으로 회전할 때의 슬립과 1620의 RPM으로 회전할 때의 슬립 두 가지를
구해보면 제가 얘를 편의상 S1 적어볼게요. 1800 분의 1800 마이너스 1710 요거 계산해보면 0.0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슬립 두 번째는 1800 분의 1800 마이너스 1620 요거 하시면 0.1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슬립이 몇 배가 됐죠? 2배가 됐다 이거예요. 2배가. 그럼 비례추이에 의해서 S1 R2 equal S2 R2 플러스 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삽입해야 될 저항의 값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S1에서 S2로 2배가 됐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몇 배가 돼야 돼요? 똑같이 2배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R2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R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R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R2가 되면 된다. 근데 문제에서 R2가 얼마라고 했어요? 0.5다라고 했어요. 답은 1번에 0.55이 되겠습니다. 6극 60Hz의 삼성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시 회전수는 1152rpm이다. 이때 전부하 토크와 같은 크기로 기동하려고 할 때 회전자 회로에 각상에 삽입해야 할 저항은 단 회전자 한 상의 저항은 0.035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하 토크와 같은 크기로 기동한다 라고 했을 때 삽입해야 될 저항의 크기 R은 공식입니다. S에 1-S에 R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슬립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다. 먼저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극수는 6급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시게 되면 1200rpm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슬립 S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 NS분의 NS-N 해서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1152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얘가 0.0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슬립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S는 0.04 1-0.04 곱하기 R2의 값이 0.0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0.72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부하 시 회전수 1140rpm, 슬립 0.0으로 회전하는 삼상 60Hz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를 동일전압으로 기동할 때 전부하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 회전자에 삽입해야 할 상당 저항은 단 회전자 권선은 Y결선이고 슬립링 간 저항은 0.15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권선형 전동기에 회전자는 Y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분명히 회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 회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때 여기에 이제 슬립링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하나, 둘, 세 개가 각각 연결될 것입니다. 얘는 얘에 연결될 것이고요. 이렇게. 얘는 뭐 얘한테 이렇게 두 번째 거에 연결될 것이고요. 얘는 세 번째 것에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2차 저항은 얘네들과 이렇게 연결되겠죠. Y결선도 당연히 이렇게. 그럼 얘를 R이라고 보고 얘 하나들의 저항은 우리는 R2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립 링 간 저항이 0.15입니다. 즉 얘와 얘 간의 저항을 측정했더니 0.15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잘 보면 얘랑 이렇게 보면 얘는 R2 이런 회로가 돼요. 슬립 링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서 측정한 것이 0.15m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그러니까 이 R2가 얘가 0.15m 이거예요. 결국에는 R2라고 하는 값은 0.055이라는 거예요. R2 값이. 그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기동 토크와 그 다음에 뭐가? 전부하 토크가 같게 할 때, 즉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동일하게 하려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갈 R2 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 값이 얼마냐고요. 이때 R은 공식이에요. 암기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S의 1-S의 R2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얘로 대입을 해보면 얘가 기동 토크와 전부하 토크가 같게 된다. 즉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로 기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슬립은 문제에서 0.05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0.05 곱하기 R2가 우리 좀 전에 뭐였어요? 0.05.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0.95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얘를 0.95옴으로 하게 되면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와 같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kW 이하의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에 전격 전압을 직접 인가하는 방법으로 가속 토크가 커서 기동 시간이 짧은 특성을 갖는 기동 방법은 이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그리고 기동기 보상 기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전격 전압을 직접 인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입 기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격 전압 전체를 인가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전전압 기동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전전압 기동이 되겠고요. 전전압 기동에 대한 특정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쭉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는 전전압 기동, 그 다음에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그 다음에 기동기 보상 기법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1번 전전압 기동은 5kW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서 전격 전압을 직접 가하여 기동하는 방법이다.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Y델타 기동 같은 경우에는 기동시는 권선을 Y결선으로 해서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줄이고 운전 시에 델타 결선에서 운전을 하는 방법이죠.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워드 네오나드 기동은 전동기 2차 회로의 저항 기동을 접속하여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서서히 기동 저항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이거 워드 네오나드 방식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비례추이잖아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에 의한 기동 방법이 되겠다. 그죠? 2차 저항 기동법. 얘는 권선형에 쓰는 거라고. 그리고 워드 레오나드도 아닌 거죠. 워드 네오나드라고 하는 것은 직류 전동기에서 속도 제한에 돼 있어서 전압 제어법이 되겠다.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리액터 기동은 전동기 1차에 가변 리액터를 접속하여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가속 후 리액터를 단락하는 방법이다. 맞는 내용이죠.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도기의 기동 및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용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는 주파수, 극수, 2차 저항법, 전압 제어법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내용은 2차 저항법입니다. 2차 저항법은 농용 유도 전동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농용 유도 전동기에서는 주파수, 극수, 전압 제어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유도 전동기를 신속히 정지하기 위해서는 역상제동법이 사용된다. 그렇죠. 급제동 시 역상제동, 플러깅 제동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 특성과 운전 특성을 조성하기 위해 이중농형, 심구형 회전자를 사용한다. 이 이중농형이나 또는 심구형을 사용하게 되면 기동 전류는 제한하고 기동 토크는 크게 할 수가 있죠. 또한 회전 시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동선이 줄어들어서 효율이 좋아집니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순수한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어 기동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동 토크를 발생하기 위한 보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동법이 있죠. 뭐 반발 또는 뭐 콘덴서, 분상, 쉐이딩 뭐 이러한 기동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내용은 1번이 되겠다. 2차 저항 제어법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소형 유도전동기의 슬롯을 4구로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제 스크류드 슬롯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스크류드 슬롯이다 라고 하는 것은 농형에서 원래는 이 슬롯이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설치되겠죠. 그런데 이 스크류드 슬롯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란하지 않고 한 칸씩 이렇게 비껴서 슬롯을 설치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구 슬롯 또는 뭐 스크류드 슬롯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구 슬롯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크로우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크로우링 현상을 알아야 되겠죠. 자, 크로우링 현상을 알아보면 전동기의 토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하의 토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는 전동기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크기 때문에 속도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정상적인 전격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고조파가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즉 고조파 토크가 포함하게 되면 얘와 얘를 더하게 되면 전동기의 토크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전동기가 이 전격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거보다 작은 속도에서 어떠한 지점에서 안정화가 되고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크로우링 현상 또는 차기동 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지 않은 현상이죠. 자, 그러면 이 크로우링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봤더니 고정자의 슬롯과 그 다음에 회전자의 슬롯 수가 상대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나 또는 고조파가 포함됐을 때 이러한 크로우링 현상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크로우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 슬롯을 채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사고 슬롯을 하는 이유로는 크로우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원선에 의한 회전자계의 고조파 성분 중에 제5고조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이 회전자계가 이 고조파의 차수에 따라서 회전 방향과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즉 속도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N 플러스 1 고조파 같은 경우에, 즉 7, 13, 19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파와 동일한 방향의 회전 자계로 H분의 1의 속도로 회전하는 차동기 운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다음에 이 N-1 고조파, 즉 5고조파, 11 고조파, 17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파와 반대 방향의 회전자계로 H분의 1의 속도로 회전하는 비동기 토크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5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이 N-1 고조파이기 때문에 기본파와 반대 방향의 회전자계로 속도는 H분의 1, 즉 5분의 1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답을 찾아보시면 4번에 기본파와 반대 방향으로 5분의 1배의 속도로 회전한다가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도전동기의 속도 N은 공식에 의해서 1-S의 P분의 120F입니다. 자, 여기서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토크 T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속도 제어함에 있어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극수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걸 1번. 전압 제어는 토크 변동이 크고 좁은 범위에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즉 전압 제어 같은 경우에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이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토크 변동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슬립을 변화시켜서 속도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속도 제어의 범위가 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정 자속 제어법은 주파수와 전압의 비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자속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전압 제어 범위까지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도 전동기는 변압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는
4.44fn파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자속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f분의 요 2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해야 되겠죠. 즉 f와 2, 즉 주파수와 전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압을 제어, 속도 제어가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f분의 v, 일정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2차 저항 제어법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 권선 저항을 제어하여 속도 제어가 가능하지만 2차 저항이 커지면 효율이 나빠진다. 즉 2차의 저항이 커지면 동손이 증가하겠죠. 손실이 증가하면 효율이 나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농형 유도기의 극수 전환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회전자의 극수도 고정자의 극수 변화에 따라 맞춰서 바꿔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극수 전환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고정자의 극수가 변화하면 회전자도 마찬가지로 극수를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농형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회전자의 극수가 변화하게 됩니다.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슬립링을 통해서 회전자의 극수를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농형은 별도로 우리가 회전자의 극수를 변경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특성 곡선과 교점 P가 안정적 운전점일 경우 요구되는 식은 단 N은 속도, T는 토크, TM은 전동기의 발생 토크, TL은 부하 토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부하 토크이고요. 얘는 전동기 토크입니다. 밑에는 회전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D, N분의 DTL을 보면 얘는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하 토크는 어떻게 증가하죠? 그럼 얘는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얘 볼게요. 얘는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는 감소하죠. 그럼 얘는 DN분의 TM은 감소하니까 0보다 작다 이거네요. 그럼 이로부터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다 이거네. 그럼 얘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D, N, D, TM과 D, N, D, TL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3번이 된다. 자, 이걸 조금 더 얘기해보면 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동기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커요. 그러니까 TM이 TL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 더 크다고요. 그럼 속도는 증가하죠. 이렇게 속도는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하 토크랑 전동기 토크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커요. 부하 토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정지하려고 하는 힘이 더 크다고요. 그럼 속도는 감소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P점에서 안정적인 운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정적인 운전을 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부하 토크의 변화율과 전동기 토크의 변화율을 비교해 봤을 때 부하 토크의 변화율이 더 클 때 안정적인 운전 조건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내는 다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회전수이고 여기는 토크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지금 토크가 일정하죠. 토크가 어떻다? 일정하다. 얘를 뭐라고 해요? 정토크 제어라는 거죠. 어떠한 속도 이하에서는 정토크 제어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속도가 증가할수록 토크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P는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토크는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출력이 일정하다 이거죠. 얘를 정출력 제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토크 제어는 전압을 제어하는 것이고요. 정출력 제어는 자속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때 유도전동기의 유기기전력 V다라고 하는 것은 4.44 FN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전압을 제어 또는 주파수를 제어할 때 이 자속의 값이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속 파이가 일정하려면 이 VF가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해야 되겠다. 즉
전압과 주파수의 비율이, 즉 VF가 일정하게 하면서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 그때는 VF 일정 제어법 되겠고요. 여기는 자속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약 자속 제어법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 즉 여기는 정토크에서는 VF 일정 제어. 그다음에 정출력에서는 약 자속 제어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동기 속도보다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4번의 2차 여자법입니다. 2차 여자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글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회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 2차 측에 대해서 우리가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SE2 이렇게 적어보고요. 여기는 R2, 여기는 SX2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회로에다가 요 EC다라고 하는 어떤 전원을 가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 EC라고 하는 것은 2차, 즉 회전자 주파수와 동일한 전압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SE2와 EC를 같은 극성으로 하게 되면 SE2 얘가 플러스 EC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SE2 마이너스 EC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일정하게 됩니다. 일정하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속도 n이다 라고 하는 것은 1-s의 ns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일정한데, 자, EC라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놓았을 때 제가 EC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증가시켜 보겠다 이거예요. EC라고 하는 값을. 그럼 얘를 증가시키면 이 값이 일정하기 위해서 이 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S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S가 줄어들어서 얘가 S가 0보다 작을 때까지 하게 되면, 그럼 얘는 0보다 작게 되면 이 값은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회전자의 속도는 이 동기 속도보다 커지게 된다 이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 EC라고 하는 값을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공급해서 이 S값, 슬립값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회전자의 속도를 바꿔주는,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2차 여자법이고, 이렇게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되면 회전자의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빨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2차 여자법이 되겠습니다. 권선형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 속도 제어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 2차 저항 제어법은 우리가 비례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비례추이에 대한 우리가 토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는 기동시 n의 값이 0, 이때는 슬립의 1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 ns일 때, 그럼 슬립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토크 그래프는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동기 토크에 대한 그래프가 되고요. 부하 토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되겠죠. 얘가 TL 부하 토크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n이다라고 하는 정격 회전수로 회전을 하겠죠. 자, 이때 이 권선형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 즉 비례추이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부하 토크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하 토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속도 변동이 상당히 크다 이거예요. 즉 부하가 변화함에 따라 속도의 변화도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두 번째,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을 제어할 수 있다. 얘가 뭐예요? 최대 토크 발생하는 슬립이 되겠죠. 그러면 R2라고 하는 회전자 저항을 증가시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이 슬립이 뭐예요? 변화하겠죠. 그래서 제어할 수 있다. 세 번째, 저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에 비례하여 효율이 저하된다. 우리 저항이 증가하면 그만큼 그 저항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효율이 저하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보에서 장시간 운전해도 위험한 온도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크기의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옳은 것은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을 제어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전 중인 유도전동기의 제동 방법 중 동기속도 이상으로 회전시켜서 유도 발전기로서 제동시키는 제동 방법은 이 유도전동기를 전원으로부터 제거하더라도 유도전동기는 관성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전에 의해서 유도전동기는 유도 발전기가 되겠죠. 이때 발전된 전력을 다시 전원으로 공급하면서 제동하는 방식을 회생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발전기로서 제동하는 제동법은 회생제동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생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회생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동기가 발전기로 동작하면서 발전된 전력을 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제동하는 방식이 회생제동입니다. 회생제동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도전동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삼상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전기에 의한, 삼상에 의한 회전자계가 발생합니다. 그때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다라고 쓸 수 있고 유도전동기는 N이다라고 하는 회전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전동기일 때 회전자의 회전속도는 동기속도보다 작게 됩니다. 왜냐하면 N은 1-S의 P분의 120F이기 때문에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속도보다 작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주파수를 낮춰보겠습니다. 주파수를 낮추게 되면 동기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전자의 회전속도는 관성에 의해서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순간 이 NS가 줄어든 NS-라고 하는 것과 관성에 의해서 회전하는 회전속도 N이라고 하는 걸 비교해 봤을 때 회전자의 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속도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발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전기가 되면 이 회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제동 토크가 발생을 하겠죠. 뭐든지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니까 제동 토크가 발생을 한다. 제동 토크가. 그러면서 얘의 속도는 감소할 것이고요. 얘는 발전기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전원을 다시 이 반대 방향으로 전원으로 다시 뭐예요?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서 제동 토크가 발생하고 정지하는 방법을 우리는 회생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슬립을 한번 볼까요? 슬립 S는 NS분의 NS-N인데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속도보다 커지게 되니까 얘는 0보다 작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얘가 회생제동을 통해서 전원으로 에너지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발생된 에너지가 일부는 권선의 열로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일부 에너지는 전원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 되겠다.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슬립은 0보다 작죠, 그죠? 슬립은 0보다 작게 됩니다. 두 번째, 유도 발전기로 동작합니다. 세 번째, 회전 자계가 반대 방향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 자계는 동일하죠. 뭐예요? 동기 속도의 그 크기가 작아진 거지 회전 자계가 반대가 된 것은 아니죠. 이건 틀리다, 그죠? 회전 자계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네 번째, 기계적인 마찰이나 발열이 발생해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생제동은 마찰에 의한 제동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권선에서 일부 열이 발생하긴 하지만 마찰에 의한 엄청난 큰 발열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생제동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를 단락하여 기동하는 단상 유도전동기는 정답은 반발 기동형이 되겠습니다. 이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 대한 내용은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반발 기동 특성, 즉 기동 토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동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더니 정류자 측면에 이제 단락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반발 전동기로서 기동을 하게 되고요. 이 전동기가 동기 속도 근처에 되었을 때는 이제 정류자 편을 단락해서 이제 농형 유도 전동기와 동일한 결선 모양을 해서 운전하는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이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의 단점은 기동 시 정류자에 이제 불꽃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라디오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요. 또한 이런 불꽃으로 인해 기동 장치에 고장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이 반발 기동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속도나 역회전을 조정할 때는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해서 회전 방향 및 속도 제어가 가능한 그러한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단락하여 기동하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이제 반발 기동형이 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 따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는 반발 기동, 유도형, 콘덴서 기동, 분상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모노사이클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동건선 기동형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동건선에 의해서 기동 토크를 발생하는 것은 동기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기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 해당이 됩니다. 주건선과 정기적으로 90도의 위치에 보조건선을 설치하고 두 건선의 전류 이상차를 이용하여 기동 토크를 발생하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여기에서는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보게 되면 반발 기동형, 유도형,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 그리고 모노사이클릭형 등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산 기동형입니다. 주건선과 전기적으로 90도의 위치에 보조건선을 설치하여 위상이 서로 다른 두 전류에 의한 회전 자개를 발생시켜 기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분상 기동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에서 또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동 토크가 큰 순서, 반발 기동형,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영국 콘덴서형, 분상, 쉐이딩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의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자체 기동이 불가하다. 자체 기동을 위하여 돌극 구조를 가지는 고정자의 자극 부분에 홈을 파서 도체를 감아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는 답은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고정자의 홈을 파서 여기에 쉐이딩 코일을 감아서 기동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전동기가 되겠다. 그러한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회전자는 이제 농형 회전자이고 고정자는 이제 돌극형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돌극형 자극이 되겠고요. 이때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구조가 간단하나 이제 기동 토크가 이제 매우 작다. 그리고 역률과 효율이 나쁘며 역회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이러한 구조와 간단한 요 특징, 기동 토크가 작다, 역률과 효율이 나쁘고 역회전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중농형 유도전동기가 일반적인 농형 유도전동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중농형 같은 경우에는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전류는 작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농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특징 보겠습니다. 보통 농형에 대한 비교라고 되어 있죠.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크다. 근데 최대 토크는 보통 농형보다는 작습니다. 역률이 조금 나쁘고 운전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기동 전류가 작고 기동 토크가 크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심구 농용 회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심구 농용 회전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기동 전류는 제한하고 그 다음에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심구형 농용 회전자는 깊이가 깊은 슬롯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깊이가 깊은 슬롯에 아래에 도체가 있을 것이고요. 위에도 도체가 있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상부 도체라고 보고요. 얘를 이제 하부 도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 상부 도체의 저항은 상당히 큰 값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저항이 큰 도체를 사용하고요. 하부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작은 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부 도체 같은 경우에는 누설 리액턴스가 큽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그럼 얘는 이제 회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설 리액턴스를 제가 편의상 X2다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이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즉 2차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누설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영향을 받죠. 우리가 회전자 주파수 F2는 SF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누설 리액턴스는 이 슬립의 함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토크와 관련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는 회전수가 0이고요. 여기는 회전수가 동기속도 ns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슬립은 1이고 여기에 슬립은 0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데요? 기동 C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가 회전 C 또는 운전 C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부하의 토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얘를 TL이라고 보면 이때 토크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n의 속도로 운전을 하겠죠. 그럼 먼저 기동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동시. 자, 기동시에는 기동시를 보면 슬립이 1이에요. 그럼 여기 S값이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는 전체적인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흐른다 이거예요. 그 반면에 여기에는 여기보다 저항이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기동시에는 다 전류가 여기로 흘러요. 그래서 기동시는 상부 도체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상부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상부 도체에 뭐 한다고요? 전류가 흐른다. 그럼 분명히 여기 저항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R2라고 하는 값이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R2가 크면 우리는 비례추이에 의해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R2 값이 증가하면 이렇게 시프트 된다고요. 그럼 기동 토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 즉 기동 시 이 심구 농형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동 전류를 뭐 한다?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장점 때문에 우리가 심구형을 사용이 된다. 그럼 운전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시, 회전시라고 보겠죠? 그럼 어디에? 이 부분이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을 보시면 슬립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슬립이 거의 0에 가까우면 얘는 이제 무시할 수 있다. 그쵸? 무시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저항이 작고요. 여기는 저항의 값이 커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겠죠. 대신에 이 안쪽에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 시료 저항이 어떻게 하세요? 감소하겠죠. 면적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면적이 더 커지니까 시료 저항은 감소하게 돼요. 운전 시 결국에는 이 R2 값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죠.
R2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슬립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비례치에 의해서 회전자 저항과 슬립은 비례하니까. 그러면 회전자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왜? 회전자의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1-s의 ns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회전자의 저항이 운전 속도에 따라 변동한다. 맞죠? 왜? 우리가 회전자의 속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슬립? S가 바뀌잖아요. 그럼 S가 바뀌면 비례치의 뭐예요? R2도 바뀌게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기동토크 크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전자 주파수 변동을 이용한 것이다. 그죠? S를 다 이용한 거라고요. F2 equal SF1을 이용한 거다 이거예요. 네 번째, 운전 주파수가 증가하면 회전자 저항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운전 주파수다라고 하는 것은 F1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F1이 변한다 하더라도 슬립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F1이 변한다고 슬립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슬립이 변한다는 얘기는 회전자 저항이 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전 주파수가 증가하면 회전자 저항이 증가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고, 얘를 맞는 말로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자의 주파수가 변화하면, 즉 F2가 변화하면 F1은 고정인 거잖아요. S가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자 저항이 증가한다 되는 거죠. 4번을 맞게 얘기하자면 회전자의 주파수가 증가하면 회전자 저항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내용이고, 운전자 주파수는 틀린 내용이 되겠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형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1번, 속도가 낮을수록 단부 효과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유도전동기는 고정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얘는 고정자. 이 고정자 안에 이렇게 회전자가 있습니다. 얘를 회전자. 그럼 유도전동기의 원리는 고정자에서 회전자로 자개가 넘어가면서 회전자가 회전을 하는 거죠. 즉 고정자에서 회전자로 자속이 넘어가서 회전자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형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반으로 잘라서 펼쳐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고정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회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얘가 바로 회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고정자에서 회전자로 자속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1번, 속도를 낮을수록 단부 효과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끝 말단에서의 어떠한 자속이 넘어가는 데서 자속이 왜곡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단부 효과다라고 해요. 즉 말단에서 자속이 왜곡되거나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단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속도가 낮을수록 단부 효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높을수록 단부 효과가 증가합니다.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동파의 동기 속도는 주파수와 극피치에 비례한다. 이 이동파의 동기 속도 vs는 공식에 의해서 E, TPF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극피치와 주파수의 곱에 비례한다 이거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동기 입구 모서리에 발생하는 자속 밀도는 전동기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는 자속 밀도보다 낮다. 여기죠. 여기의 자속 밀도는 여기의 자속 밀도보다 낮다.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회전형 유도전동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공극이 크다.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간격, 이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선형 유도전동기가 일반형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공극이 크다. 맞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다. 즉 속도가 높을수록 단부 효과가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팔극 선형 유도전동기의 극간격은 0.5m이고 전원주파수는 60Hz이다. 가동부의 속도가 48m/s일 때 슬립 S는, 먼저 동기 속도 VS는
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E, T, P, F라고 쓸 수 있어요. 이 계산해 보면 E 곱하기 TP라고 하는 것은 극간격입니다. 0.5니까 2분의 1로 쓸 수 있겠죠. 주파수 60 하게 되면 60m per sec 이렇게 돼요. 그럼 슬립 S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VS 마이너스 V가 되겠죠.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60 마이너스 48 하게 되면 0.2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전동기로 구동할 경우 사상한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상한 운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도전동기를 전동기 영역으로 운전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역으로 발전기 영역으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도전동기의 사상한 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승객이 탑승한 카가 밸런스 추보다 무거운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는 카가 있고요. 즉 엘리베이터가 있고 얘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추가 있을 겁니다. 추. 이렇게 여기 도르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카가 추보다 무거우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을 할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추가 카보다 더 무거우면 얘는 위쪽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쭉 다 4가지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을 보시면 카가 밸런스 추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카가 추보다 더 무거우니까 1번과 2번은 아래 방향으로 토크가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렇죠? 얘가 TL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자, 3번과 4번 보겠습니다. 카가 추보다 가볍다. 그죠? 카가 추보다 가볍다. 그럼 얘는 위쪽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구동하기 위해서 분명히 전동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전동기. 얘를 구동하기 위한 전동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얘는 전동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동기가 돈다면 엘리베이터가 엄청 빨리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서서히 내려올 수 있도록 전동기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요. 반대로 위로 올라갈 때는 얘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도록 전동기는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전동기는 무조건 얘와 반대 방향의 토크를 줘야 된다고. 부하 토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 전동기는 얘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토크를 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토크를 준다고요. 그럼 얘가 위쪽이니까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토크를 줘야 돼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동기 토크는 부하 토크와 무조건 어떻게? 반대로. 그러면 얘가 실제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회전은 어떻게 하는지. 자, 1번, 3번 보면, 자, 1번은 그 칼을 상승한다 이렇게 되죠. 얘도 상승한다. 얘는 하강한다. 얘는 하강한다 되잖아요. 칼을. 그러니까 1번, 3번은 칼을 상승시킬 거라 이런 얘기고 2번과 4번은 칼을 하강시킬 거다 이거잖아요. 그럼 실제 회전하는 방향은 어떻게 돼요?
얘는 상승할 거니까 얘가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얘도 상승하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근데 2번과 4번은 하강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죠. 얘도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한다고요.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출력 P는 어떻게 써요? P는 오메가 T예요. 그쵸? 얘랑 얘랑 곱한 거라고요. 얘 볼게요. 얘는 전동기의 토크 방향과 실제 회전 방향이 어때? 같죠? 그럼 얘는 P equal 오메가 T에서 얘랑 얘랑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면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인 거예요. 이렇게. 얘 보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반대네. 그죠? 그럼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네.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볼게요. 얘는 이쪽 방향이고 얘는 이렇게 방향이 반대네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자, 부호가 결정이 됐고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의 무게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얘는 전동기는 위로 돌리면서 실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얘는 뭐야? 일을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아래 방향으로 무게가 작용하는데 얘를 위로 올리고 있다. 일을 뭐 한다고요? 한다고요.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얘가 전동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플러스는 얘가 전동기로 작용을 하는 거구나. 그럼 마이너스는 뭘까요? 반대로 얘는 발전기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얘도 발전기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문제로 다시 넘어가서 1번에서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네.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 그쵸? 우선은 3번, 4번 틀렸네요. 그죠? 자, 얘 볼게요. 2번. 승객이 탑승한 카 밸런스 추보다 무거운 상태에서 카를 하강시키는 경우 전동기는 토크와 회전 방향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전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맞는 것은 뭐예요? 1번. 승객이 탑승한 카가 추보다 무거운 상태에서 카를 상승시키는 경우 전동기 토크와 회전 방향은 같고 전동기로 작용을 한다.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